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아마 이제 10분 뒤가 되겠죠. 지금 현재 9시 50분인데 내란 특검 수사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예, 조은석 특검이 처음입니다. 아마 언론에 등장하는 건요. 보통 특검이 언론에 나와서 물론 특검보가 언론 창구이긴 합니다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브리핑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처음으로 10시부터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10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엠바고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10시 땅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나머지 그거 말고도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다른 것부터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동기와 그러니까 12.3 불법 계엄의 동기와 관련된 내용에 중점 두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준비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특검의 판단으로 지금 계엄이 언제부터 준비되었느냐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라는 것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왜 했고 그리고 언제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냐. 언제부터 준비했던 거냐. 이제 크게 그 두 가지를 오늘 발표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바로는 특검의 최종 판단과 좀 다르게 이야기가 되어온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에 가담한 그 관련 내용과 관련된 공소장에 등장하는 부분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인한 국정마비, 반국가 세력 척결 등 뭐 이런 내용을 동기로 삼고 있습니다. 동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게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 요건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동기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나서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다 명태균 수사 나오면서 명태균 수사 특히 이제 김건희 쪽으로 이제 그 수사가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걸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특히 그 여당 쪽 그때 당시 여당 쪽에서도 이거 우리 이거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움직임이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추측이 많았죠. 예, 실제로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지난해 9월에서 12월 사이에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관련돼서 법무부 내부 보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연락 보고자료 총 10건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입니다. 9월에 창원지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요. 법무부는 같은 달, 공교롭습니다. 같은 달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고요. 여기서 이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명태균 씨를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 판결 분석. 그러니까 이 공천 개입 사건을 아마 명태균 이 의혹하고 연장선상에 놓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걸 참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판결이 어떻게 났고. 맞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법리 쟁점 등 이 문서가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법무법인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 박 장관이 그 당시에 박 장관은 그냥 김건희의 개인 변호인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저도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너무 딱 척척 맞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김영선의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판례를 찾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이 요건 사실에 맞는지, 판례는 이걸 제대로 봤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테고 법무부에 누군가한테 지시를 냈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 자료를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저는 이 특징적인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 법률 용어하고 좀 거리가 먼 아주 쉬운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뭐 이런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쟁점 이런 말들은 흡사 이걸 참고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V제로 김건희가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이 뭐 당연히 출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네. 법무부가 만들어 가지고 장관만 보고 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까지 보고됐을 것인가 이거는 뭐 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긴 한데요. 보통 장관에게 올라가는 그 서류들은 거의 대부분 주요 서류들이 대통령실까지는 간다고 봐야겠죠. 네.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냐면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하고 명태균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명태균 전화통화 녹음 관련 쟁점 검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진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 부처죠. 정부 부처를 사적 변호인단으로 썼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수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사를 받아. 그럼 밑에 사람들은 분위기를 알겠죠. 이게 뭐 어떤 문제인지. 그러면 압력이 가해질 수. 충성심에 의한 압력도 가능할 거고 그 장관의 명령으로 인한 압력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큰 문제다. 정말 수사방해 직권남용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법무부 안에서 누가 작성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 문건이 어디까지 전달됐고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받았고 그리고 이게 김건희한테까지 전달됐는지는 이건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수사를 해야 될 당연하죠. 상황입니다. 네,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법률 집사, 그러니까 법인처럼 움직였던 이런 움직인 정황에 더해서 이것은 거의 확정적인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으로 이러저러 얘기를 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도 그거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정황과 이 보고서는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확실한 증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보도에 따라서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 500만 원을 건넸다.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동시에 명태균에게 500만 원 지급한 의혹 관련 쟁점 이 문서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계속해서 명태균, 김건희 이걸 계속해서 그 보면서 그때마다 이제 법적인 자문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지난해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지만 계엄의 계기가 된 것이 이 명태균 게이트다라는 그런 그렇죠. 한 달 안에 망한다. 잘 구속되면 이런 그러니까 얘기했었죠. 명태균 씨가. 추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의식한 게 아닐지 그렇게 의식을 하고 이런 의혹과 관련된 쟁점 법리 검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라는 것으로 충분히 그리고 또 한 이것이 소송 대회 비용은 아닐지라는 것으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게 그 법무부 부서 그러니까 한 부처 부서가 장관 직통 보고서를 뭐 여러 가지로 작성을 합니다만 이렇게 한 쟁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끊임없이 한 편을 들면서 작성을 하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그 작성을 할 때 예를 들면 수사팀이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창원지검도 있을 거고 뭐 또 다른 수사 서울지검에서도 했고 그러면 그 수사팀하고도 연락을 한다든지 지금 그 사실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정황은 있나요?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해야 할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예, 수사를 해야 할 대목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화를 합니다. 그 담화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자회견 중에 명태균 관련 주요 내용이 등장을 했고 이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이것과 관련돼서는 분석하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서일지 팀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2024년 한 10월 9월에서 11월 그 사이에는 이 명태균 게이트 거의 전담 팀이나 또는 있었다고 봐야 할 것 전담 같습니다. 이게 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사안이 나올 때마다 분석하고 조언하고 하는 팀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팀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접촉을 하고 정보를 하다못해
자료를 작성하려면 네. 최대한 취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최대한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랬을 걸로 의심은 되네요. 네, 그런 라인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장관하고 VIP가 본다라는 전제로 해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흔히 말하는 그 부처에서 최고의 에이스들이 작성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대충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론을 할 수는 없고 팩트에 근거해서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감과 그리고 그 특별한 부서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추론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그렇게 검토를 한 결과 김영선과 관련된 것이 실제 공천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파악하고 명태균 씨를 입을 막으려고 구속을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퍼져나갈 것이 너무 많고 그 입이 어디까지 뭐 얘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구속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접견을 갔는데 에이스예요.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이러는 명태균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구속되어 있지만 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수사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긴 네. 해요. 예. 그리고 접견을 하면 딱 그 거의 0번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접견실이 굉장히 별로 비좁은데.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도 딱 그 항상 그 자리. 제일 좋은 자리 넓은 자리 거기에만 딱 접견을 딱 마련해 줘요. 이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특별 대우네요. 네네 실제로. 근데 물론 이제 그 구속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좁고 굉장히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좀 구속될 정도는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막음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내란의 날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자기 1번 척결 대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해명은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처럼 무슨 팀이나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없고요. 법무부는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라고 했죠. 이걸 미뤄 짐작해 보면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는 곳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만큼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다만 이거는 원칙적인 것이고요. 수사 정보와 방향에 대해서 누군가가 안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인 명태균과 김건희와 윤석열이 안다는 건 사실 변호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실제로 현직 부장검사는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문건이 VIP,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 전달이 됐거나 전달을 했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수사팀 압박으로 볼 수도 있다. 예,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불법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도 그렇죠.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뭐 그때 보면 크게 두 개의 법무부문이 있었던 셈이네. 하나는 법무부, 하나는 민정수석실. 예, 그러네. 법무부, 법무부.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검찰들도 항상 그 딱 윤석열 딱 개다 하는 사람들만 거기 딱 친윤계. 친윤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10시가 넘었는데 내란 특권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속보가 그 제가 떠났어요. 아까 실은 이제 그 첫 번째 주제가 한 30분 가까이 될 거로 생각해서 준비를 했다가 10시가 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원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랬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이 언제였느냐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예. 10월. 24년이 아닙니다. 23년. 23년 10월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노상원 수첩입니다. 그렇죠. 노상원 수첩이 노상원 수첩을 이야기합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수첩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뭐 그냥 노상원 본인은 그냥 쓰여진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무슨 본인이 우발적인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할 수 없이 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조은석 특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노상원 수첩이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이 오히려 2023년 10월 이전에 작성이 됐고 맞습니다. 그 수첩에 의거해서 군 인사들이 진행이 됐다. 네. 방첩사령관, 지상작전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이게 계엄의 핵심 인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 관련된 인사가 2023년 10월 이후에 실시가 됐으니까 특검이 봤을 때는 최대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나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3년 10월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인사라든지 지금 계엄의 핵심 인물들이 다 2023년 10월에 다 포진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증거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증언으로 얘기하는 건 그보다 더 멀리 갑니다. 특검이 판단하는 건 22년 11월까지 갑니다. 22년 11월 그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에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네.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이건 윤석열 얘기입니다.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거는 들을 때마다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듣는 얘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얘기하고 이건 굉장히 정제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거슬러 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노상원 수첩은 증거로 존재하고요. 네. 22년 11월은 만찬 자리니까 들은 사람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2년 7월까지도 또 거슬러 갑니다. 7월이면 거의 취임 직후 아니에요? 취임 직후입니다. 취임 직후에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사정기관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검찰, 국세청, 청와대, 감사원 뭐 이 정도로의 표현을 하는데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 중에는 2022년 7월에서 8월경에 윤석열이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작년 그러니까 12월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당겨서 총선 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계엄이 거의 상수네요. 상수. 네. 그렇죠. 총선 진다고 보고 네. 그렇죠. 총선 진다고 보고 총선 지고 나면 계엄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추론이긴 합니다만은 네. 추론이긴 합니다. 저의 추론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언론 보도의 추론이 아니라 특검이 진술과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원래 사실 총선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 총선 다 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의사들 의대 증원 문제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네. 라고 해서 몇 번을 했는데 그리고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 임명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총선에 한 것도 다 안 된다라고는 했는데 만약에 이제 추론을 해보자면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어차피 총선 지나면 계엄할 거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뭐 총선 이기고 지고 그 상관이 없어. 뭐 그런 실제로 그런 얘기를 얼핏 하기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마 내가 총선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여기 뒤에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럼 총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총살을 당한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뒤에 싹 쓸어버리는 시도를 했으면 총살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아직도 진행을 안 하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그렇죠. 제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그 얘기를 아니 본인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계획한 거니까 생각이 들어요. 사이다라고 또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아마 이게 다 종합해 보면 윤석열이란 사람은 정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그러니까 전혀 트레이닝이 안 돼 있고 사고방식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차피 반론이 나오게 생기고 마련이고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검찰에만 있다 보니까 상명하고. 아니 저는 대통령의 자질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총살을 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뭘 싹 쓸어버려요? 그러면 국민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 정치인 싹 쓸어버리겠다는 건지.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제 후보 시절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다시 한다면 자기 육사를 간다면 자기는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는 다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두환과 같은 정치를 꿈꿨던 게 아닌가라는 그게 진심이었던 생각이죠. 거죠. 그리고 전 체포되고 처음 딱 풀려났을 때 막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수첩을 먼저 특검에서 이야기했다는 건 그만큼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러면 노상원 수첩이 만약에 그대로 실행됐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으로 벌어졌을지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인 포함해서 그런 네.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 말고도 그냥 제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또 상상이 됩니다. 이 내용도 나오는데요. 네. 일단 이렇습니다. 국회 정치개혁을 하고요. 민심관리를 1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개정해서 재선이나 3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윤석열이 하겠다는 거였죠. 영구집권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안전관리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고요. 선거구도 조정하고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법을 개정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노상원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이것이 협의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네. 정말 시대착오적인 네. 70년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저는 70년대 그렇게 정의 내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70년대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박정희 같은 네. 그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란 특검은 이제 종료가 되지만 네. 그 이후로도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고 수사는 진행됩니다. 또 이제 기소 유지를 위해서도 또 이제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될 거니까요. 재판도 진행될 것이고 관련 내용들이 계속 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또 2차 특검은 필요하다고 네, 저도 이런 여론이 특검 자연스럽게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법개혁 관련 쟁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재판 배당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법 그 내란 재판 관련인 거죠. 예. 직위원 재판부에 이제 내란 재판이 배당이 됐잖아요. 네네. 그 과정이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지. 예,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있은 다음에 27일, 그러니까 12월 27일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게 그 불법 계엄 관련돼서 첫 기소였고요. 그때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는데 대면 회의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 수석부장 주재로 형사 합의부 재판장 14명이 전체가 다 모였고요. 일단은 뭐 전산 배당을 한다고는 이렇게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래 무작위 전산 배당이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전산 배당 하기 전에 그걸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는 본인들이 의견을 내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율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이 좀 오갔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재판부에 온 지 2년 지난 사람 그리고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서 법원을 옮길 예정인 재판부는 제외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성폭력 전담 재판부는 역시 제외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사이동 가능성이나 업무량 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4개 재판부를 뭐 넣고 빼고 해보니까 결국 4곳만 남게 됐다는데요. 그 4곳 중에 한 곳이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있는 곳이죠. 이 4곳만 남았는데 다시 또 이게 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1차로 4곳이 남았다고 하고요. 14곳 중에서 4곳이 남은 예, 거죠. 그걸 다시 추려가지고 다시 추려가지고 일단 배당을 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판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 이 내란 사건을 관련돼서 판사 이동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할지 이전에 인사 이동부터 고려했다는 점이 사실은 이게 그럼 무작위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정황이 좀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 재판 배당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제 인사 이동할 사람 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내란 재판부 꼭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무작위로 공정하게 재판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뒤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건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인사이동이 있다면 2월 달에 보통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다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건에서 재판부가 바뀌면 그렇죠. 새로운 재판부도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한 거는 그 배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 과정과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직원한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정해서 그럼 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게 더 핵심. 거기까지는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야 하는데 네. 어쨌거나 주관적인 이야기도 오고 간 거거든. 예를 들면 애초에 부패 사건 전담부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임의 배당은 아니고요. 기준을 삼아서 일정 정도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맡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도 개입될 여지가 애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부패 사건 관련돼서는 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법원 예규에 부패 사건 안에 이것을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패 사건 전담부에 그냥 맡기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말이죠. 물론 이제 법원도 법원의 논리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법원 판사들 그 인사가 먼저 우선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배당을 하고 빼고 라는 것이 이 내란 재판을 무슨 도둑이나 무슨 형사사건 일반 형사사건처럼 취급했다는 느낌이 들고 애초에 사법부가 먼저 이거는 내란이라는 거는 40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이건 제대로 하자. 그것이 국민들의 열망 아니냐.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 내부의 이런 규칙 뭐 지금 변을 하는 거잖아요. 사법부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결국은 그러면서 부패 사건 하는 데는 내란 사건이 없다라고 해서 맡은 게 지기현 판사인데 지기현 재판부는 실제로는 경제, 식품, 보건 사건들을 주로 했던 데입니다. 네. 더욱더 관련이 없거든요. 형사 사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의도를 갖진 조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네. 부패 사건과 식품 이쪽하고 어디가 더 가까운지도. 네, 그렇죠. 처음부터 지기현 판사한테 이렇게 해라라고는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말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이런 판사한테 이걸 맡겨야겠다라는 의도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특정 전담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지 그러니까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판단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네. 그리고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 주관적인 거거든요. 네. 이거를 어느 재판부가 맡으면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는 것도 좀 주관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하고 이 내란 재판이라는 거대한 원칙과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딱 놓여 있는데 이것하고 경중을 판단했을 때는 좀 사법부가 너무 쉽게 판단한 거 아니냐 아니면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냐라는 판단도 좀 듭니다.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예, 아마 시간이 이거 하나만 하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은데 쿠팡 이야기입니다. 네. 쿠팡 창업자이자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 김범석 이사회 의장 17일 원래 국회 청문회 출석을 하기로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가 있는데 네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을 거부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쿠팡을요.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서요. 쿠팡 주요 경영진 현 대표들이 모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까요.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 관계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쿠팡이 170개국에나 진출해 있나요? 170개국에 얼마나 진출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170개국 중에 본인들의 영업이익의 거의 99%를 한국에 그렇죠. 여기서 내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 본인들이 미국에 진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 쿠팡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글로벌 CEO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쿠팡 쪽에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공보 쪽은 일단 보통 모든 기업이 공보 쪽에 좀 힘을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공보 쪽에서는 법무 쪽이 힘을 여기는 갖고 법무 있을 쪽에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조건 버티기로 나오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쿠팡에 대한 잊혀진다.
예, 쿠팡에 대한 사법 처리 요구라든가 비판 잊혀질 것이다. 이건 진짜 어디서 많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그래도 이렇게 당장 요구가 있는데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CEO들의 공통점이 국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 공포가 있죠. 네. 네. 누구나 그건 공포가 다 있죠. 그렇죠. 공포가 있어서 이거 도저히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안 된다. 이유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처럼 가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지나도 계속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건 털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된다. 라는 것 하나 하고 또 증언 관련돼서 위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바보 전략을 쓰죠. 네. 와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똑똑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증언 관련 위법이 나올 걱정되고 바보 전략으로 나가면 본인들이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바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네. 그래서도 못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CEO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게 사실은 해외에 계속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미국에 네. 상주하잖아요. 네, 계속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청문회 보면은 사실은 수시로 하죠. 그렇습니다. 국회 히어링이라고 해서 수시로 비교할 대상도 네. 아니지만 네. 마크 주커버그 보면은요. 그러니까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엄청 혼나거든요. 사실은 상황도 비슷해요. 그때도 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8천만 명 정도가 네. 유출됐습니다. 그때 청문회 아마 하원으로 기억하는데 상원지 하원이지 아무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문회 나와서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정말 거듭 사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과를 하고 나면 또 용서를 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것이 그 해당 기업에도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네. 그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도 혹시나 있고 변명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책임을 이런 지는 식으로 모습을 보여야 그렇죠. 계속 신뢰를 하잖아요. 아니 이번 쿠팡 사태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쿠팡은 잘못했지만 새벽 배송은 포기할 수 없다. 이 정도로 그 또 책임을 지고 그 영업을 제대로 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는 건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이 변호사님들이 너무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 관리만 하다 보니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몰아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이 이제 공보가 센 곳이 있고 법무가 센 곳이 네. 있는데 보통 이제 총수 관련 이제 사법 관련 이게 이슈가 됐을 때 법무 쪽이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세지고 이제 공보 쪽이 목소리가 약해지는데 결과는 늘 안 좋더라고요. 결과 안 좋습니다. 결과는 늘 법무가 세면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 대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이면 모르겠는데 대기업인 경우에는 국민들의 신뢰와 이제 국민들의 그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잃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100%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쿠팡은 언론 대응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언론에서 뭐 보도를 하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보도자료를 낼 때 꼭 붙이는 문구가 있어요.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악의적. 악의적 보도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저 얘기를 공익 보도일 수도 있는데 악의적 보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권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유통과 관련돼서 어떤 그 독점과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공익적인 보도거든요. 네, 그렇죠. 악의적이라는 말을 쭉 읽어보면 굳이 악의적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는데 악의적이라고 붙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까지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삼성전자 사례도 좀 들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로 나왔거든요. 이전에 청문회 안 나오다가 그렇죠.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진 거죠. 그거를 일단 교훈을 삼아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베테랑 분위기,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이 임명하고 본인이 이렇게 이사로 아니면은 담당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직원들한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급여를 주고 있으니까 넌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오너가 나는 못 나가겠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사장이 그럼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사장도 다 안 나가겠다고 그래요. 전직 현직 건강을 이유로 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안 나오겠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범석 의장은 이미 농구를 하다 다쳐서 안 나오겠다든지 뭐 이런 아주 특이한 불출석 사유도 너무나도 그런 사유를 납득이 안 되게 전무가 나오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누군가는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 국회에서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좀 벼르고 있나 봅니다. 여기 참고로 여기 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센 겁니다. 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쿠팡 사건 이것도 쿠팡 사건인데요. 쿠팡 사건의 외압 의혹을 했다는 이제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도 이게 결론을 뒤집은 적이 있어요. 부천지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쿠팡 사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서요.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미지급. 아마 지난번 국감 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문지석 검사가 나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된다 우리가 그것에 그 사건 하나 처리를 못해서 퇴직금 하나 못 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감동을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 3월에 임기가 이제 1년 8개월 정도 남은 코리엘 사장이 해임되고 그 다음에 최종 후보 5명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마평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그걸 감찰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장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이 그 코리엘 노조 간부에게 유출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큰 사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마평은 흔한 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코레일 사장이 아니라요 국무총리라든가요 아니면은 뭐 법무부 장관 그 주요 부처 장관들도 하마평이 있으면 이렇게 받아서 씁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직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혐의 결론으로 넘기려고 했던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무혐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갑자기 지청장 수준에서 약식 기소라도 해라. 약식 기소로 뒤집힌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사건 발생 이후에 1년 동안 수사를 했고 그래서 무혐의 결론이 난 거를 사흘 만에 뒤집은 겁니다. 이 당사자가 문희준, 엄지석 죄송합니다. 어미준. 예, 어미준입니다. 예, 문지석과 어미준과 이름이 섞였네요. 예, 죄송합니다. 문희준 씨 죄송합니다. 예, 그 문제가 됐던 어미준 지청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쿠팡 무혐의라는 이 뒤집힌 이 사건이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이 코리엘 사건도 해당이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이 이 문지석 검사에게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쿠팡 무혐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공교롭게도 쿠팡 무혐의라는 문구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 구약식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이것이 가이드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다 추정이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쿠팡 사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뒤집은 사건들이 꽤 많았던 거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추론이 가능하고 사실 검찰 조직 내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무혐의이거나 아니면 기소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결론이 뒤집히는 과정에서는 윗선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도 가능하고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김건희 수사에서도 많이 봤던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내란 특검 그리고 내란 재판 배당의 문제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특검 그리고 쿠팡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 왜요? 저희 오늘 보도에서 뉴스에서 하는 주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통 엔겔 지수라고 하죠. 총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소득이 높으면 이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었죠. 근데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제 식료품비가 올라가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됐겠죠. 반면에 지난해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전년 대비 3% 늘어난 47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기자, 김한나 변호사님 같이 인사드리시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